송승빈 교수님의 뇌동맥류에 대한 강의, 이어서 심원석 교수님의 뇌동맥류의 치료에 대한 강의, 그리고 두 분이서 동시에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송승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뇌혈관 시술팀에 있는 성승빈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일단 뇌동맥류란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뇌동맥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혈관 꽈리가 있다.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혈관에 혹이 났다. 혈관이 늘어났다. 혈관이 부었다.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것들은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동맥류에서 이 류라는 한자가 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류자인데, 그래서 뇌 안에 있는 동맥에 이렇게 풍선처럼 혹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뇌동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풍선 그림들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풍선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길쭉한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트 모양, 뭐 이런 모양들이 있을 수 있는데, 뇌동맥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 길쭉한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완벽하게 하트 모양은 아니겠지만 하트 비슷한 모양의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동맥류가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뇌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파열된다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뇌동맥류는 파열하는 것이 아니고 파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뇌동맥류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증상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얘가 파열되지 않으면 평생 잘 지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 파열 가능성으로 인해서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럼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파열이 되면 뇌출혈이 발생하는데, 뇌출혈 중에서도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난 환자의 CT 사진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지주막하 출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넓은 범위로 출혈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이는데, 지주막하라는 곳은 지주막의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주막의 아래는 어디냐? 지주막의 아래는 뇌와 척추에서 물이 순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하는 공간에 출혈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 출혈이 이렇게 국소적으로만 출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 출혈이 뇌와 척추를 따라서 출혈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동맥류는 왜 생길까요? 라고 물음을 주실 수 있는데, 이제 정확한 뇌동맥류 발생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보면 많이 물어보세요. 왜 생기나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잘 모릅니다.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왜 생기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벽의 일부가 약해질 수가 있고, 이 약해진 부분이 피는 우리 몸에서 계속 따라 흐르겠죠. 흐르면 이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있을 거고, 이 혈관벽이 이제 약해진 부분에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약해진 부분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저한테 이런 뇌동맥류가 생겼나요? 라고 물음을 주실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뇌동맥류가 생긴 환자분들은 잘못한 게 있어서 생긴 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뇌동맥류가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제 후술하겠지만 고혈압이라든지 흡연,
아니면 뭐 유전적 소인 같은 걸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100% 뇌동맥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게 없다고 해도 뇌동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잘못한 거는 없고 생긴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약해진 것은 그러한 위험 요인이 없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동맥류는 터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치료를 할까요? 라고 물음을 주신다면 대개 뇌동맥류의 치료의 목적은 터지는 거를 예방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터질 수 있는, 파열될 수 있는 확률을 없애거나 한없이 낮추도록 하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뇌동맥류, 이 혹처럼 나오는 부분을 떼어내는 건가요? 라고 물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떼어내는 게 아니고 얘를 터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치료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터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심한석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고 결국은 이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물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이 계속 들어가면 물풍선이 터질 수가 있는데 물이 계속 들어가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선 뇌동맥류가 잘 생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음을 주시면 일단은 뇌동맥류는 유병률이라고 하죠. 몇 명에 한 명꼴로 생기냐라고 봤을 때 통계마다 다릅니다. 통계마다 다른데 대략 100명당 한두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옛날보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뇌동맥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보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뇌동맥류가 잘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옛날보다 요즘 이 뇌동맥류를 확인하는 검사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진단 시점, 발견되는 시점의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연령대쯤 되면 대개 이제 중년 이상 분들의 이제 건강 걱정을 하시면서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발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발생 위험 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과 흡연이 가장 중요한 발생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과도한 음주라든지 뭐 가족력 그리고 기타 유전 질환에 따라서 위험 인자가 올라간다는 이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파열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이고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 누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발견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은 1%, 앞으로 2년 동안은 2%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 평균 1% 이거는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각각이 갖고 있는 개별 뇌동맥류의 위험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의 터질 위험이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동맥류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훨씬 중요하다. 다만 이 개개인의 동맥류의 터질 위험성을 숫자로 뭐 1.2%입니다. 뭐 3.5%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몇 %입니다 라고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파열의 위험성을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가늠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뇌동맥류의 크기라든지 뇌동맥류의 모양이라든지 뇌동맥 위치, 개수, 이전에 뇌동맥류 파열의 과거력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위험 요인, 흡연이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가족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하게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뇌동맥류의 크기입니다. 자, 크기가 크면 일반적으로 파열될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뇌동맥류인데 얘는 딱 봐도 작아 보이고
이거는 이 전체가 뇌동맥류예요. 이거는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더 파열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mm 미만은 그냥 일반적인 뇌동맥류, 10mm 이상, 25mm 미만은 큰 뇌동맥류, 그 다음에 25mm 이상은 거대 뇌동맥류라고 이제 그렇게 의사들끼리 명명을 하고 있어요. 모양도 중요한 요새인데 불규칙한 형태에서 파열될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일반 요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분분이 불규칙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포 형태라든지 이제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파열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류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도 파열 가능성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뇌 혈관 어디에도 생길 수 있지만 뭐 많이 생기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전교통 동맥이라든지 후교통 동맥 그리고 후방순환계 뇌동맥류가 되게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터질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도 이제 터질 위험과 연관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2개 이상의 뇌동맥류를 가지면 파열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환자분한테서 동시에 발견된 이 동맥류와 이런 동맥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파열될 확률이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는데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진료를 봐서 물어봤다고 치면 이러한 이제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교수님한테 저 치료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치료를 원하시면 해도 돼요. 치료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만약에 치료하고 싶으셔도 저희는 치료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겠는데 이 답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치료 자체,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치료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저울질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이득이 더 크다. 예를 들면 이 이득의 무게가 엄청나게 더 커가지고 바닥까지 가라앉을 정도야. 그러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득은 별로 크지 않는데 위험이 너무너무너무 커. 그러면 원해도 치료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득과 위험이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된다면 이때는 환자분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치료를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는 또 파열 가능성이랑은 달라요. 치료 자체는 파열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더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환자분이 이 동맥류를 갖고 있으면서 가지게 되는 불안감, 언제 터질지 몰라,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직업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증상, 동방질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이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두통,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두통, 어지럼증의 증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명한 사진을 2개를, 그림이죠. 그림을 이제 유명한 사진을 2개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제, 절규라는 그림이고, 요거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인데, 이제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사람들마다 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왼쪽 그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표정이 너무 징그럽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술적이야 멋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모나리자도 마찬가지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표정이 너무 없네 아니면 잘 웃고 있네 이렇게 그림마다 똑같은 그림을 봐도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동맥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림을 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들도 같은 뇌동맥류를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겠죠.
동맥류도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동맥류들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정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료진의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파열의 확률이라든지 치료의 필요성을 예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동맥류는 5mm짜리라는데 꼭 치료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크기라는 5mm라는 크기만 가지고 치료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오세요.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발견이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두통, 어지럼증, 뭐 눈이 침침하다든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식의 증상들은 뇌동맥류랑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터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서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위에 기술한 이러한 증상들이 전조 증상은 아닙니다. 요거는 뭐 예를 들면 복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쪽 눈꺼풀이 안 떠진다든지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터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두통, 어지럼증 이런 거 다 아니라고 하시면 터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의학용어로 벼락두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번개를 맞는 듯한 정말 죽을 정도로 깨질 듯한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 두통과 더불어 의식저하라든지 뭐 경련이라든지 이런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파열이 되면 이제 그 동맥류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는 걸까요? 대개는 파열이 되면 피가 났다가 멈춥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피가 나면 우리가 밖에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게 되면 대개는 다시 멈춥니다. 근데 그 멈춘 부분은 한번 터졌던 부분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터질 가능성이 높은 부위예요. 그래서 처음 터졌을 때 한번 피가 팍 났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때 발생한 출혈의 양이라든지 병원에 내원 당시에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터진 분들, 이제 뇌출혈이 발생한 분들의 예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예후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3분의 1 미만, 뭐 15%에서 한 30% 정도는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헌마다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잘 받아도 사망하시거나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비율은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치료의 목표가 결국은 이게 터지기 전에 치료를 안 터지게 하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터진 후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피를 제거하는 치료는 대개는 아니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주막하 출혈은 그 뇌와 척추에 피가 전반적으로 다 퍼지게 되기 때문에 그 피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터진 부분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뭐 일부 이제 피를 조금 빼주면서 좀 이제 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출혈로 인해서 뇌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 말고 다른 뇌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뇌출혈에 대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 생겨서 CT라든지 MRA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MRA는 MRI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혈관 보는 MRI가 MRA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걸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혹은 의심됐다고 들으셨어요. 그렇게 오시면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모든 환자분들한테서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CT라든지 MRI를 찍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뇌혈관 조영술은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을 보면 대략적으로 고양이인 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고양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제 털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뇌혈관 조영술이 어떤 검사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뇌혈관을 보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 그리고 정밀 검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은 허벅지 동맥이나 오른쪽 팔, 왼쪽 팔이 될 수도 있고요. 팔 동맥에 도관을 넣고 관을 목 부분까지 위치시키게 돼요. 관을 쭉쭉쭉쭉 넣어가지고 목 부분까지 위치시킨 다음에 그 도관을 통해서 조영제를 주입을 합니다. 동맥으로 직접 주입을 하면서 동시에 엑스레이로 머리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자분이 누워 있고 관을, 보통은 저희 병원에서는 허벅지로 검사를 합니다. 오른쪽 대퇴동맥으로 검사를 해서 관을 쭉 넣은 다음에 이 엑스레이 찍는 장비로 찍으면 이렇게 화면에 이제 뇌혈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CT랑 MRI 찍었는데 왜 검사를 해야 되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이제 뇌혈관을 보는 CT라든지 MRI는 대략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고양이 같이, 고양이구나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3mm라고 들었는데 재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2.3mm라고 잴 수도 있고 3.1mm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잴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측정하는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동맥류가 아닌데 CT나 MRI에서는 동맥류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분의 사진이에요. 왼쪽 거는 MRA이고 오른쪽 거는 뇌혈관 조영술 사진입니다. 그래서 MRA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동맥류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진행을 했더니 이제 동맥류처럼 보이는 부분의 끝에 이렇게 정상 혈관이 기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MRA에선 이런 작은 혈관이 같이 보이지가 않아서 동맥류처럼 오인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소견은 정상 소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뇌혈관 조영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을 해서 상세한 동맥류의 크기라든지 동맥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동맥류의 모양, 그리고 주변 혈관 관계 등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거를 알아야지 치료를 할지 말지, 그리고 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할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고양이 그림을 보면, 만약에 제가 이제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어서 이제 사진을 받았는데 이런 사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입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런 사진을 보면 이 고양이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구나 이러면서 입양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 지금 뒤에 준비를 해봐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맥류는 자연 치유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뇌동맥류는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예요. 자연 치유가 되는 동맥류도 있는데 그거는 대개는 일반적인 뇌동맥류는 아닙니다. 약으로 치료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고,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혈관 내 수술 혹은 개두술을 통한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에 대해서는 뒤에 심한석 교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거고요. 몇 미리부터 치료하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치료는 크기만 고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크기 자체로는 치료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데 보면 몇 미리 이상이면 치료를 고려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평소에 두통이 있었는데 동맥류 치료하면 사라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통이나 어지럼증 대부분의 그런 증상은 동맥류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제 두통이 사라질지 그대로 있을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다.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마다 치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 진짜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의견이 정답인 경우는 진짜 이제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견이 단순히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견된 뇌동맥류로 인한 파열의 확률은 뭐 내가 몸 관리를 잘하거나 이런 걸 해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러 확률을 높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을 조절을 잘 한다든지 흡연하신 분들은 금연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운동이랑 비행기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의료진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정도는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숨을 참거나 깊이 들이쉬는 수영이라든지 관악기를 부는 거,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도 높은 근력 운동, 예를 들면 정말 막 헬스장에서 막 무게를 많이 들고 이런 거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가랑 필라테스 이런 거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머리가 아래로 향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비행기 탑승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성이 높은 동맥류를 가진 분들은 조금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추적 관찰하자라고 들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제 경과 관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맥류가 터질 확률이 없어서 추적 관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저울을 보여드렸는데, 그 저울에 봤을 때 치료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언제 머리 혈관을 검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중 2명 이상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면 검사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 질환, 유전 질환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도 검사를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다낭성 신질환이라는 이제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두통이 극심하지 않더라고 해도 이전과 양상이 다르거나 본인이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뒤에 심한석 교수님 제 강좌 들으시고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심한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혈관내 수술팀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심한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에 성승빈 교수님께서 이제 뇌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장에서 동맥류를 보면 뭐 꽈리처럼 생겼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풍선처럼 저렇게 부풀어 있는데 어디가 동맥류처럼 보이시나요? 예, 생각하신 대로 요게 동맥류입니다. 그래서 동맥류가 이렇게 큰데 이쪽은 정상 혈관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근데 이쪽은 더 빨갛죠. 혈관벽이 얇아져서 피가 더 빨갛게 비치는 겁니다. 같은 동맥류 안에서도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더 부풀어 오른 곳이 이제 터지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맥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모양이 동그란 것과 길다란 것, 그리고 아까 말한 네이클로바 모양도 있었는데
뭐 그런 모양들이 이제 봤을 때 이제 위험도가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동맥류를 우리가 치료를 할 때 터진 뇌동맥류도 치료하고 안 터진 뇌동맥류도 치료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터지면 10명 중에 3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는 걸로 우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고, 이제 7명이 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그 7명 중에서 3명은 수술받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중환자실에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이제 4명이 남는 거거든요. 터진 상황에서는. 그리고 살아남은 4명 중에서 3명 이상이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왼쪽은 터진 사람의 뇌를 실제로 수술장에서 열어서 치료하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은 터지지 않은 사람의 뇌를 실제로 이제 예약 잡고 이제 다 이제 원하는 시간에 와서 전신마취해서 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선 열어놓은 크기부터 다르죠. 여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열고, 요거는 거의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예요. 요거는 이제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만큼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색깔도 보시면 왜 이렇게 딱 봐도 안 좋게 생겼죠. 피가 다 범벅이 돼 있고, 작은 부위 한 군데에서 터졌는데 왜 이렇게 피가 나냐. 아까 말했듯이, 성승민 교수님 말했듯이 이 지주막하 공간이라는 곳은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피가 뇌척수액 공간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압력이, 심장에서 짜는 그 모든 압력이 이 뇌 전반적으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터졌을 때 치료해야 하는 거는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60%는 사망이고, 수술 받아도 중환자실에서 사망률이 꽤 높다.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증상이 없어도 이런 예방적인 치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은 동맥류가 너무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무조건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개별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은 사실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이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수술 자체도, 이 치료 자체도 뇌출혈과 뇌경색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저울질해서 치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평균적으로는 약 4mm 정도 되는 크기의 아주 동그랗게 뭐 예쁜 모양 정도라고 한다면, 문헌에 따라서는 연간 1에서 2% 정도 파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래도 생각해서 이제 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간 파열률이에요. 그래서 10년이면 10에서 20% 누적이고요. 20년이면 20에서 40% 누적이고요. 만약 50대 때 발견돼서 내가 100살 산다고 치면 50년이면 50년 안에 50%에서 100%니까 50년 안에는 터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50%라고 얘기하면 내년에 터지고 1%면 내년에 안 터지고 그게 또 아닙니다. 1% 확률이라도, 로또라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확률은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서 무조건 뭐 확률이 몇 퍼센트 높으면 치료하고 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증상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동맥류 이제 예방적 치료로 하는 우리의 그 치료는 대부분은 이제 예방적 목표로, 파열을 예방하는 목표로 치료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개두술 그리고 혈관내 수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두술은 말 그대로 머리를 여는 수술이고요. 혈관내 수술은 오른쪽 사타구니나 오른쪽 뭐 동맥을 통해 가지고 팔 동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클립 결찰술은 좀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면 동맥류의 목 혹은 뿌리 이 부위에다가 이런 클립을 찝어 가지고 이 혈관 안에서 동맥류 안으로 피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압력이 전달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동맥류가 더 커지고 그래서 터지는 걸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이 오른쪽은 코일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혈관 안쪽에서 들어가죠. 이거는 혈관 밖에서 이렇게 찝은 거고, 요거는 혈관 안쪽에서 뭐가 들어가서 요 동맥류 안에다가 백금으로 된 어떤 코일을 집어넣어서 그 코일이 꽉 막아서 더 이상 압력이 전달되지 않게 해서 파열을 예방하는 방식이에요. 터진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는 이 1990년대 중반쯤에 이제 이 혈관의 치료 코일색 전술이 나왔고요. 이제 한 30년 정도가 되었네요. 재작년 아산병원 통계에 따르면 약 그 코일색 전술과 개두술의 비율 자체를 놓고 보면 약 한 70%까지 코일색 전술, 혈관 내 치료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일색 전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여러 가지 코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코일이 아니라 하나의 코일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일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필라멘트, 길다란 어떤 백금 선이 있죠. 이 필라멘트를 한번 감습니다. 동그랗게 스프링처럼. 그러면 그걸 프라이머리 와인드라고 해요. 1차 코일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프라이머리 와인드 된 거를 우리가 또 원하는 코일 모양이 있거든요. 어떤 동맥류를 채울 때 그 모양에 맞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일은 결국 이 필라멘트의 두께 자체는 25에서 50 마이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 두께냐면 머리카락이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로 알려져 있어서 머리카락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백금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길다라면은 찌를 거 아니에요? 이게 길다란 관을 집어넣으면 머리 혈관을. 근데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마니까 꽤 안전하게 구불구불하게 이제 흔들리겠죠? 거기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코일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들부들한, 마치 솜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러운 코일을 만들어서 이제 머릿속에다가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세 도관이라고 하는 것에 코일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세컨더리 와인드, 어떤 코일이 펼쳐졌을 때 이거는 우리가 원통형 모양으로 펼쳐지는 그런 코일인 거예요. 구형으로 펼쳐지는 것도 있고요. 막 정육각형체 모양으로 펼쳐지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마음껏 펼쳐지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코일들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코일의 두께가 굉장히 얇다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 도관이 있어야 그 코일을 머리 안쪽까지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미세 도관들이 있습니다. 이 미세 도관들은 그 코일보다는 조금 더 두껍죠. 그래서 미세 도관의 두께는 가장 얇은 건 한 0.5mm. 자, 손가락으로 1mm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작죠. 그 1mm의 절반 정도 되는 두께부터 시작해서 약 1mm 정도 되는 것이 미세 도관이다. 정말 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지만 또 저희가 이제 그 동맥류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거나 테크닉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미세 도관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쉐이핑,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도관과 코일, 이 두 가지가 이제 뇌동맥류 코일색 전술의 가장 중요한 어떤 디바이스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방법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5가지 방법입니다. 미세 도관을 한 개 쓰거나 여러 개 쓰거나, 아니면 미세 도관에다가 풍선을 이용하거나 스텐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코일 없이 혈류 변환 스텐트만으로 동맥류를 치료한다거나, 웹 스텐트만으로, 웹 디바이스만으로 동맥류를 치료한다거나, 요즘은 이런 것들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단일, 다중 미세도관 코일색 전술. 이거는 아주 심플하죠? 생각하시기에. 이런 미세도관을 하나 쓸 거냐, 2개 쓸 거냐, 3개 쓸 거냐,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코일이 안전하게 동맥류 안에 펼쳐지거나, 원치 않는 곳으로 코일이 가지 않도록 방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을 써서 이렇게 여러 개의 미세 도관으로 코일을 이제 펼쳐 넣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머리 안에 뇌 동맥류가 보일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있죠. 저곳에 이제 조영제를 쏴서 확인을 합니다. 워킹 앵글이라고 하고 미세 철사 놓고 미세 도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코일, 이 프레임 코일이라고 해요. 먼저 격자를 가장 원하는 모양으로 처음에 펼쳐야 합니다. 정확한 크기와 모양으로 펼치게 되면 이제 이 프레임 코일이라고 하는 거를 완성하게 됩니다. 격자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격자 코일이 잘 들어갔다 생각되면 이건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코일을 끊어내는 거예요. 바깥에서, 몸 바깥에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끊어내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추가적인 코일들을 넣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필링 코일 채워 넣는 거예요. 그 격자 안에다가.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혈전들이 엉켜서 붓기 시작하지만 아직 조영제를 썼을 때 동맥류 안으로 피가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코일을 집어넣고 혈전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나면 조영제를 쐈을 때 더 이상 동맥류 안으로 조영제가 차지 않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세 도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이게 코일 색전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보셨고, 이거는 실제로 수술장에서 몇 년 지난 환자의 이 부분이 이제 재발을 해서 열었던 환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코일이 채워지고 난 후에 코일이 채워진 곳에 혈전 생기면 빨간 걸로 차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얀 마치 콜라겐처럼 생긴 그런 조직으로 다 변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는 혈관벽이 자라나서 더 이상 혈류가 차지 않고 이렇게 코일에 의해서 동맥류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맥류를 치료할 때 단순하게 미세도관이 잘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코일을 풀었을 때 격자, 아까 말씀드린 그 격자 코일이 잘 형성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뭐 이런 추가적인 풍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뇌동맥류 위치나 모양이나 어떤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미세도관이 정확한 위치에 잘 선택이 될 수 없는다든지, 아니면 동맥류의 뿌리, 아까 말씀드린 목, 그 부분이 너무 넓어가지고 코일로 채웠을 때 격자 코일이 자꾸 바깥으로 빠진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이렇게 풍선을 넣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부풀린 상태에서 격자 코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풍선을 다시 빼고 다시 코일을 넣고 하는 방식인데, 이 문제는 뭐가 될까요? 이 풍선으로 막히는 동안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렇게 풍선을 사용해서 코일 색전술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 뇌경색, 혈전이 생겨서 뇌경색으로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고, 우리가 어떤 스텐트나 이런 것들로 다른 것들을 사용하기 조금 꺼려 한다거나 어려울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코일 색전술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텐트예요. 스텐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먼저 미세도관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된 미세도관이 잘 뭔가 이렇게 셀렉션이 선택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스텐트를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스텐트가 그 미세도관을 딱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맥류의 목, 뿌리 너무 넓어가지고 아래로 풀려 나오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펼친 상태에서 코일을 채우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첫째 장점은 뭐냐면 시술 시간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미세도관이 선택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이고요. 목이 넓은 동맥류를 치료할 때 어떤 지지대 역할로서 충분한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동맥류를 잘 채울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빡빡하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만 세게 채우면 아래로 떨어져 나올 것 같았던 그런 동맥류 그 코일들을 저 지지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빡빡하게 채울 수 있어서 재발률도 어느 정도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심장에 스텐트 넣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평생 약 먹는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이 스텐트가 우리 혈관벽에 이제 펼쳐지게 되고 나면
우리 혈관에 있는 적혈구와 혈소판, 이게 피인데 이런 것들이 그 스텐트의 스텐트 그 뼈대에 부딪혀가지고 깨지면서 혈전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혈소판제, 그 혈소판이 혈전을 만드는 이제 중요한 혈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드시게 돼요. 그러면은 평생 약을 먹느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스텐트는 일종의 이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상피세포가 그 이물질을 다 덮어버려요. 우리 몸의 혈관 내 세포도 일종의 상피세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혈관 벽이 자라나서 안쪽에 벽이 자라나서 스텐트를 코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뭐 실험실 안에서 했을 때는 뭐 3개월. 하지만 사람 몸에서 했을 때는 이제 맥박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또 코일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스텐트가 이동하거나 뭐 또 혹은 재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했던 것이 또 커져서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혈류가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확히 뭐 3개월 후에 다 내피세포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2알 정도 항혈소판제를 좀 강하게 치료를 하고요.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1에서 2년 정도 아스피린 1알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2년 동안 동맥류 안에 들어간 코일의 모양이나 스텐트의 위치가 변화가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됐다 싶으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충분한 내피세포화가 다 진행이 돼서 스텐트가 이미 혈관과 하나가 되었겠구나 판단하고 약을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코일을 썼던 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스텐트도 여러 가지 스텐트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엑스레이에서 스텐트가 각각 보이는 모양인데 각각의 스트랜드, 각각의 그 선들의 개수도 다르고 그 구멍의 크기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 스텐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스텐트는 거의 그 코일 두께의 그 코일의 그 두께랑 비슷한 정도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이것 자체가 혈관을 막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분지되는 혈관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그런 스트럿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혈류변환 스텐트예요. 이 다음번은 코일 색전술에서 코일을 넣지 않고 그냥 스텐트 하나만으로 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나온 지는 코일 색전술 기법보다는 더 최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텐트가 코일 색전술에서 사용하는 스텐트는 그 스텐트의 그 스텐트의 뼈대들이 막는 그 정도가 약 한 5에서 7%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혈류변환 스텐트는 막 35에서 55% 막 이렇게 높은 퍼센트로 그 스텐트의 그 구멍들이 작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혈류가 더 많이 지나가게 하는 건데 보시죠. 보시면 이제 이런 걸 혈류변환 스텐트라고 하는데요. 스텐트 하나만으로 동맥류가 치료됩니다. 동맥류에다가 아까 했던 미세 도관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스텐트 하나를 펼칩니다. 저거는 훨씬 더 촘촘한 스텐트예요. 그래서 혈류를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펼치고 우리가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해보게 되면 동맥류 안쪽으로 피는 들어가지만 동맥류 안에 들어갔던 피가 그대로 저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피가 저류가 되면 혈전이 형성이 되고 그 혈전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점점 힐링이 되어 갑니다. 아까 말한 그런 콜라겐 같은 조직들로 채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약 한 1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90% 정도 동맥류가 치료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저 스텐트 자체가 지금 고가의 스텐트고 약 900만 원 정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보험으로 커버해 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굉장히 큰 동맥류 그래서 1cm가 넘어가는 동맥류에 한해서 혹은
박리성 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찢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동맥류나 커져 있는 동맥류에 한해서만 이런 치료가 가능을 하고요. 보시면 동맥류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동맥류예요. 그래서 이 동맥류에다가 혈류변환 스텐트를 펴는 겁니다. 그 위치에다가 그 동맥류가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서 뇌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그 동맥류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동맥류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코일을 채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코일이 어떤 종양처럼 매스 이펙트라고 해서 주변에 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혈류변환 스텐트를 통해서도 치료하는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웹 스텐트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동맥류의 목이 굉장히 넓은 경우에 분지부에 이렇게 웹 스텐트 하나만 펼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약 1년 정도의 시간에서 75% 이상 동맥류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웹 스텐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 기준이 있어서 약 본인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것에 쓸 수는 있는 것이 아니고 분지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몇 군데에 이제 정해져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나온 지 3년 정도가 되었고요.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약 한 1,000례 정도 지금 시행이 되어 있는 거의 최신 스텐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 스텐트 이런 스텐트, 이런 코일들 말고도 향후 5년 안에 여러 회사에서 새로운 기구들이 벌써 이제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임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향후에도 이런 혈관 내 치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좀 많이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두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치료 못하는 혈관 내 치료가 그럼 뭐가 있냐? 보시면은 이런 동맥류입니다. 이제 이런 동맥류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코일로 여기를 막아서 치료를 하겠죠. 이렇게. 근데 목이 굉장히 짧은데 이 목 바로 아래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나가는 혈관이 기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코일로 막아서 충분히 이제 혈전이 생겨서 막힐 때 이곳으로 혈전 같은 것들이 생겨서 같이 떨어져 날아가거나 여기가 동시에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개두술적인 치료로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 같은 경우는 또 막히게 될 경우에는 의식이나 팔다리의 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 이렇게 기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맥류의 안에서 이렇게 기시하는 경우 우리가 함부로 막을 수 없겠죠. 네, 그런 경우들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개두술적인 치료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되고요. 최근에 이런 개두술 같은 경우도 작게 열고 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 테크닉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잘 하고 들어간다면 코일 색전술 못지않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이제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고식적인 방법이고요. 이거는 머리를 굉장히 크게 열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수술 관련해서는 작게 여는 경우는 뭐 만약에 모든 동맥류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 정도 한 6cm 정도 절개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위치에 따라서는 앞쪽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열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선이 이렇게 돼서 머리에 있는 뼈를 열고 이건 이제 열었던 뼈를 닫아 놓은 모양입니다. 요 정도 눈 뒤에 있는 이 정도의 개두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머리를 열어서 확인하면 이렇게 동맥류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동맥류를 이렇게 클립으로 딱 뿌리 부분, 목 부분을 찝어서 더 이상 혈류가 동맥류 안으로 차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클립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동맥류를 잘 처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류를 치료할 때 굉장히 복잡한 동맥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동맥류, 뭐 이런 경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두술과 코일색전술을 동시에 병합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굉장히 큰 수술이고요. 수술 시간, 전신마취 자체도 뭐 한 10시간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동맥류가 큰 경우에 이 혈관을 그냥 막아버리면 이 뒤쪽으로 가는 모든 혈류가 다 막히기 때문에 뇌경색이 크게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 쪽에서 혈관을 하나 연결해서 이 끝부분에다가 혈관 문합술이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동맥류를 완전히 묶어버리는데, 완전히 묶는 방법이 이제 개두술적인 치료 안에서 묶던지 아니면 혈관 내 치료를 통해서 아예 그쪽에다 코일로 다 채워버리던지 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우에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런 경우.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이쪽 위에 아래에서 올라가는 모든 피가 다 막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뇌경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에서 이렇게 혈관 문합술을 해주는 거예요. 목 쪽에서부터 머리 안쪽으로 혈관 문합술을 연결을 해주고 이쪽을 코일색전술로 다 채워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혈관 문합술과 코일색전술이 병합돼서 동맥류를 치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코일색전술과 클립결찰술. 최근에는 코일색전술이 이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두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 또 오히려 코일색전술보다 개두술적 치료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가 낮은 경우는 의료진들은 그것을 더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이번 기간 같은 경우는 코일색전술은 2박 3일에서 3박 4일인데 클립결찰술은 이제 뭐 기관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절개했던 창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보통은 퇴원을 하기 때문에 7박 8일에서 9박 10일 정도가 걸리고요. 수술 시간은 뭐 30분에서 1시간, 클립결찰술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지만 이것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는 과정에서 합병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모든 걸 해결하고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머리를 깎는 것이 이제 코일색전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클립결찰술은 부분적이나 전체 상모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일상 활동 같은 경우는 코일색전술은 퇴원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할 때 나의 일상생활은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새벽 다이빙을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등산을 한 후에 오후에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게 내 일상이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집안에서 뭐 밥 먹고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고 독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바로 가능하고, 클립결찰술 같은 경우는 1에서 2일 정도 중환자실 관찰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머리가 잘 아물었다고 판단이 될 때, 상처 부위까지 다 잘 아물고 치료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복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텐트, 특히 혈관 내 치료에서는 스텐트를 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약 2년 정도 약을 드실 수도 있고 평생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개두술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과 관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경련이 왔다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는 항경련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벽하게 회복이 됐다고 판단되면 개도술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약물 복용 자체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시고 나서 많이 물어보는데 뭐 제한할 수 일상생활에 뭐 제한을 두냐? 아까 말했듯이 본인의 일상생활이 너무 보갑이 높아지고 이제 좀 상처 부위에 스트레칭이 가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나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일상생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책상에서 어떤 사무나 이런 부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제한이 없고요. 음식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어느 정도 관리되는 한도 내에서는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너무나 뭐 어떤 뇌혈관에 좋은 음식이 막 있어서 그것만 먹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원할 때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처럼 항혈소판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안에 우리가 스텐트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코일이 조금 더 혈전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모양대로 펼쳐졌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약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초반기 특히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약물을 굉장히 잘 드셔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 부위에 오른쪽 사타구니를 통해서 이제 사타구니를 이제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쪽에 지혈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사용해서 지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만져지거나 할 수 있는데, 진물이 나오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향후에 다 잘 치료가 되는, 몸에서 흡수가 되는 그런 물질들로 이제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 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어떤 치아 발치나 내시경 시행이나 수술 전에 이런 부분들에 상담이 필요하고요. 뭐 특히나 이제 항혈소판제를 2알 정도 드시는 경우에는 어디 가서 침을 맞는다거나 심한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통사고 나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는 있습니다. 재발이 흔하지는 않고 개두술적 치료보다는 이제 그 혈관 내 치료가 재발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그렇게 혈관 내 치료의 재발률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약 1%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다시 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동맥류가 파열될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꼭 치료가 필요하다, 다시 재치료가 필요하다, 이게 다시 터질 확률이 경과 관찰했을 때의 확률이 우리가 치료하는 확률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는 재발됐을 때 이제 다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 치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보통은 파열됐던 동맥류나 커다란 동맥류나 모양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불규칙한 동맥류에서 이렇게 재발이 잘 되는데, 처음에 잘 치료를 했죠, 위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뇌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이렇게 재발을 하면서 코일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재치료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재발은 무조건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파열률이 높을 걸로 판단될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분들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자면, 코일 움직이지 않나요? 움직일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패킹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채워 넣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잘 움직이진 않지만
혈류나 어떤 와류에 의해서 이제 코일이 좀 풀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은 뭐 시술 직후나 아니면은 시술하고 나서 첫 번째 확인이 됐을 때 확인이 되는 경우가 경과 관찰할 때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지 않다면 거의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뭐 놀이기구나 심한 운동, 심한 머리 움직임, 머리 흔듦 이런 거 뭐 무조건 제한해야 되느냐? 뭐 꼭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시술하고 나서 뭐 3개월 정도는 이런 것들을 좀 심하게 하시는 것은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샤워나 목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관 내 수술한 경우에는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에만 이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샤워는 뭐 바로 물만 닿지 않도록 이제 하신 상태에서 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통목욕 자체는 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시행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진다. 그래서 뇌혈관 시술 자체는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엑스레이 조사량에 따라서 탈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탈모 우리가 암이 있는 환자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 빠지듯이 그렇게 빠지는 것인데, 이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빠지기도 하고 안 빠지기도 하는데, 물집이 잡힌다거나 심한 방사선 화상을 뜻하는 그런 거뭇거뭇한 그런 병변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99% 1년 8개월 이내에 다시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새로운 머리카락이 난다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방사선 많이 쓰면 그러면 뇌도 손상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방사선은 조금 더 세포 분열이 빠른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뇌세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방사선을 쏘는 것도 아니고요. 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스텐트를 댄 경우 1에서 2년 정도 저희 병원은 복용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거나 장거리 여행이 되나요? 치료가 되고 난 후에 뇌출혈의 확률은 일반인과 같아진 겁니다. 우리가 동맥류가 있을 때, 특히나 너무나 터질 것처럼 보이는 동맥류가 있을 때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출혈이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유에서 타지 말라는 것이지, 기압 변화나 압력 변화 때문에 뇌동맥류가 터지고 이제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치료가 끝나고 나면 나의 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의 파열도는 뭐 일반인하고 같다. 그렇게 보시고서 비행기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길어졌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성승빈 교수님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양옆에 계신 선생님이 마이크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여성에게 좀 더 많이 생긴다고 들어서,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은 받지만 내 혈관 검사는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혈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기나 어떤 기간이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50대 후반에 뇌혈관 검사를 한번 받았다. 근데 이상이 없었다면 몇 년 뒤에 또 그거를 검사해 보는 것이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예방이 좀 중요한 것 같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궁금한 건데요. 그 수술할 때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고, 특히 그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는 로봇이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거 방법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50세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 권유드리는 건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동맥류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1년마나 만약에 1년 있다 검사를 했을 때 새로운 동맥류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동맥류가 생겼을 때 한 번에 이렇게 터질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한 번에 콱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커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검사를 권유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이제 질환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상의해서 하고 뭐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MRI 대신 이제 CT를 권유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CT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대신에 아무래도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모든 검사가 정답이라는 건 없고 장단점을 생각해서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5년에 한 번 정도를 권유드린다. 걱정이 되시면 좀 더 짧게 하셔도 됩니다만은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보통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일 색전술은 이제 저희는 로봇이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엑스레이를 보고 저희는 허벅지 쪽에서 손을 조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관은 혈관 안에 우리 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손을 넣어가지고 조작할 수는 없고 몸의 바깥에 나와 있는 관을 저희가 조작해가지고 코일을 안에 채워 넣는다. 그래서 이제 관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요. 뭐 짧은 거는 뭐 80, 90cm부터 해서 뭐 150, 160, 170 뭐 이런 센티미터라서 상당히 저희는 이제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난이도는 있는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트레이닝 받았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주막하 출혈 때문에 수술을 받은 지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수술 부위 근처에서 좀 맥박 같은 게 많이 느껴지고 좀 소리 같은 게 난다고 하는데 수술은 예, 결찰수를 받으신 건가요? 예, 그 개도술에서 네. 결찰술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왼쪽인데요. 아, 그게 예. 이제 맥박 같은 게 느껴지는 거는 대개는 뇌 안에서 나는 맥박이 느껴지는 가능성은 좀 낮고 보통 두피 혈관에서 나는 맥박이 느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관찰 결과 보통 뭐 CT를 많이 찍을 텐데 거기서 특별하게 뇌 안쪽에 문제가 없다고 들으셨다면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때 뇌동맥류가 3mm 발견돼 가지고 지금 추적 관찰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까 심한석 교수님께서 혈관 내 수술 치료 방법 중에서 코일술도 물론 있지만 혈류 변환 스텐트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코일 색전술은 아무래도 이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혈관 변환 스탠드가 뭐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네. 그 금액을 본인이 내시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이 내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삭감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삭감을 병원이 당하는 입장이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혈류 변환 스텐트가 오히려 정상 혈관에 이물이 깔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일색 전술 이제 혈류 변환 스텐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코일색 전술이 뭐 머리 안에 이물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혈류 변환 스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정상 혈관에 스텐트라고 하는 이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일 색전술 한 지가 한 지금 7년 됐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검사하니까 뭐 조금 밀려났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이제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일 색전술을 이렇게
네, 이렇게 코일 색전술을 했는데 코일 색전술을 하면 이 공간이 저희 이 동맥류의 부피 대비 이 코일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30%에서 35% 정도밖에 차지 않아요. 그 이상은 차지 않고 그럼 빈 공간이 무조건 있겠죠. 빈 공간이 있으면 이 안에 피가 고이게 되고 그 정체된 피가 굳어서 이게 막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빈 공간이 있으면 코일이 조금 안쪽으로 패킹이 될 수가 있어요. 피라는 거는 계속 여기서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코일이 안으로 좀 압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이게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뭐 보통 이런 거를 재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재발한다고 뭐 나쁜 거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완벽하게 꽉 채워서 막아버리는 게 아니고 평생 터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치료 목표예요. 그래서 조금 재발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재발을 하면 그 부분이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은 권유드립니다. 네, 저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보통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는 시점을 예를 들어 그 동맥류의 크기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몇 센치, 몇 미리일 때 좀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시는지 그거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맥류 관리를 하려면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저혈압이 또 동맥류 파열하고 또 저혈압, 고혈압은 위험한 건 줄 알겠는데 저혈압과는 또 뭐 동맥류 파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혈압은 크게 연관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그 크기로 가늠할 수 없어요. 이제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 저희 뭐 대학원 뭐 외과 학회 자료에 의하면 뭐 4mm, 7mm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만 가지고 결정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넙대대하게 넓은 모양의 동맥류가 뭐 4mm가 있고 뾰족한 모양의 4mm가 있다. 뭐 7mm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넓게 그냥 낮은 높이로 7mm가 있고 이제 뾰족한 모양의 7mm가 있다. 그건 당연히 파열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권고 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크기만 가지고 절대 치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괜찮다면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면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위치나 뭐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치료가 까먹었다. 이런.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22년 전에 그 스텐트 색전술 저거를 했어요. 2개를 했는데 하나는 좀 이렇게 혈관이 넓적하게 돼가지고 하나는 한 거고 또 하나는 그게 뭐 하여튼 동맥 정맥 그 사이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둥그렇고 넓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뾰족한 거 2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서울대학 그때 거기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다고 그래갖고 지금 22년이나 됐는데 그 사이에 한 60대에 제가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하나가 또 생겼더라고요. 생겼는데 그거가 아마 그것도 그거 전에 하나고 빼죽한 식으로 그 부위라 그러나 그게 참 안 좋은데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뾰족하게 전에 거 같이 나왔는데 그때 전에 2개 중에 하나 그거 수술 받을 때도 신경외과 선생님은 서울대 신경외과에서는 이거 절대로 색전술로 못한다. 수술로 해야 된다. 이거 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 하시는 분은 그냥 다 해주셨어. 예, 영상의학과에서는 그거를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70%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한 3년을 관찰하니까 이제 완전히 다 괜찮으니까 나한테 올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나고 있는데
60대 지금 한 10몇 년 전에부터 한번 찍어보니까 그때 또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그런 부위인가 봐요. 그것도 지금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하여튼 추적 관찰을 좀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이가 제가 그때 한 2년 전에 갔는데 80세, 4년 뒤에는 80세가 돼요. 근데 80세 때 한번 와라. 이제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저는 한 2년 뒤에 올게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 10월 달에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 혈관이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 탄력이 없고 하면은 지금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 3, 4mm에는 하여튼 뭐 가로 세로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 기계가 그 안에서 그거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핏줄을 건드릴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차라리 커진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자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관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색전술 할 때도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요. 나이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나이도 사실 치료의 위험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크가지 지금 생각이 나는 건 나이와 관련된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시술이든 수술이든 전신마 치료해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전신마 치료의 부담이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가요. 그리고 나이가 올라가게 되면 뭐 탄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탄력을 잃게 되면 혈관이 구불구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혈관이 구불구불해지면 아무래도 관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구불구불하면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나이가 많으면 뭐 약간이지만 사실 뭐 1, 2년 사이에 혈관이 그렇게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둘 중에 더 큰 부담은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뇌출혈로 여기서 작년에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머리카락이 빠진 게 영구 탈모가 된 것 같다고 해서 이거 정말 가발 말고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혹시 몇 개월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8월에 했으니까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요? 10개월 정도면 사실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두피에 머리카락에 막 이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마 피부과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언은 사실 이제 그 머리카락 관련된 부분에 이제 전문가분께 의견을 구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현장 질의응답 이걸로 마치고요. 온라인 체크된 부분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나, 냉탕, 온탕 이런 곳을 이용하면 많이 해롭나요? 네, 해롭다. 동맥류가 있는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동맥류가 커지고 동맥류가 좀 더 악화가 되고 이럴 수 있는 거는 우리 머리 안으로 압력이 굉장히 2초 이상 그렇게 가해질 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높은 압력이. 그리고 왜냐하면 짧은 순간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그 머리로 가는 혈압 자체를 반사로 통해 가지고 억제할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복압이 높아지거나 발살바 호흡이 걸리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머리로 높아지는 혈압이 2초 이상 지속될 때는 그 혈압이 그대로 전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맥류가 또 커지는 게 또 커질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맥압이라고 해서 그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가 클수록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뭐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맥압의 변화가 크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이제 되는데 뭐 사우나, 냉탕, 온탕 이런 곳을 이용하면 많이 해롭나요? 뭐 이거 자체가 그렇게 혈압을 많이 환자에게 높인다거나 혈력학적인 변화를 심하게 유발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네. 성수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우나, 냉탕, 온탕.
사실 아까 이런 거는 비행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운동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결국 저런 거 뭐 어떻게 뭐 사우나를 가면 혈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혈압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볍게 이제 뭐 조교 아니 뭐 반신욕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 온탕내탕 왔다 갔다 하고 사우나에서 땀 많이 빼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신체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다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왜냐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심한 혈력학적인 변화, 어떤 그런 우리 몸의 반사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고, 특히나 사우나에서 막 2초 이상 고함 지른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좋지 않겠죠. 다음에 뇌동맥류 시술했는데 또 생긴 것 같다고 2년 후에 다시 검사해 보자고 하네요.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뭐 아까 우리 성승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뇌동맥류가 생기는 원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생활 습관이든 아니면은 유전적인 요인이든 뭐 아니면 정말 나이 때문에 태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겹쳐서 생기는 것이지 왜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당장 그냥 이렇게만 듣고 나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처럼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좀 잘 관리가 안 됐다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 재발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 뇌동맥류는 LDL이 낮을수록 좋은지 콜레스테롤과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뭐 혹시 성승 교수님 뭐 할 말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L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연구들은 있습니다. 또 낮으면 뭐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안 좋다. 뇌동맥류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뇌동맥류 같은 경우 혈관이 약해진 부분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관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근데 이 뇌동맥류를 떠나서 저게 높으면 어쨌든 혈관 건강, 동맥경화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거는 거의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이제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LDL 자체가 이제 혈관벽에 침착이 될 수 있는 작은 기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혈관벽에 이제 침착이 되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가서 이제 흡수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염증 반응에는 약한 혈관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게 만성이 되고 길어지면서 점점점 이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석회화가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좀 혈관이 오히려 경화가 되는 더 딱딱해지는 그런 것으로 가는데 어찌됐든 초창기 때 동맥경화의 어떤 초창기 그 부분에서 약해지는 혈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 유발 인자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클립 결찰술 후에 팔로업 경과 관찰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 주기적으로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클립 결찰술 후에는 우리 성승민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이거는 사실 주기는 병원마다 교수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처음에는 짧게 보다가 왜냐하면 급성기압병증 같은 거를 보기 때문에 짧게 보다가 괜찮고 이러면은 점점 주기가 길어지게 돼요. 이제 연 단위 뭐 1년,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길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 병원이나 교수님 따라서는 졸업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더 오진 않으시고 그냥 알아서 좀 검사 받아보시고 하세요. 건강검진처럼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두수에 2개. 이거는
본원에서 개두시 이야기 잡혀 있는데 투수시 두 개의 내동맥 한 번씩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랑 뭐 동맥류 크기 모양이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두 개의 뇌동맥류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파열인 경우에 시술이 한 달 정도나 달리기나 마라톤 하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저도 달리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한 달 정도 후면 권유드리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산책 정도만 하라고 저는 외래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외래에서 이제 저도 시술 후에 추적 관찰을 하면서 결과 보는 검사들을 하면서 상태에 따라서 해당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걸 더 권유드리고요. 한 달 정도면 좀 달리기라든지 뭐 오래 달리는 거, 마라톤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경동맥 원위부의 동맥류 발견 후 추적 관찰 중인데 모양도 괜찮고 잘 안 터지는 부위다. 뇌경동맥이라고 경과 관찰을 잘 하는 거는 아니고요. 뇌경동맥도 뇌경동맥의 위치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 터지는 위치 중에 후교통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후교통동맥도 뇌경동맥의 원위 부위입니다. 그래서 뇌경동맥이라고 해서 경과 관찰을 더 하는 거는 아니고 뇌경동맥은 우리 목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목에 맥박 만지는 데부터 해서 머리 안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 길다란 코스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팔의 위험성은 좀 더 낮겠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목부터 시작하니까 뇌경동맥인 경우에는 동맥류 위치에 따라서 뇌 바깥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은 뇌 바깥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뇌 바깥에 동맥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게 뇌출혈로 100% 안 이어지는 건 아니고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근데 다만 그럴 위험성이 환전이 낮기 때문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뇌경동맥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주변 구조물들도 있어요. 우리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뼈도 있겠고 뭐 막도 있겠고 뇌 조직도 있겠고 다른 구조물들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들이 약간 조금 감싸주는 형태, 보호해주는 형태면 상대적으로 터질 위험은 좀 더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더우면 혈압 영향으로 더 위험할 수 있나요?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더우면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외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더위를 조심하세요. 시원한 데만 계세요. 뭐 이런 거를 보통 말씀드리진 않고요.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순간적인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순간적인 혈압이라고 하면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골프 치거나 뭐 스윙을 풀스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변 볼 때 힘 많이 주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지 여름에 더위를 조심하라고 보통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비파혈성 소지자가 노산소 운동 시 맥박이 80% 정도 반응하는 게 운동하는 것은 안 좋은가요? 80%면 제가 알기로는 존 4나 5 정도인 것 같은데 존 4인가? 네, 어쨌든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정도면 그래도 맥박 이제 안정식 맥박수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맥박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요구량이 많아진다는 거고 산소 요구량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혈압도 같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질의응답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